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몸이 자석으로 바뀐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직접 쇠붙이를 몸에 붙이는 영상까지 인터넷에 돌고 있습니다. 물론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입니다. 백신에는 자성을 띠는 그 어떤 성분도 없는데요.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값싼 싸구려 백신이라서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또 가짜 뉴스도 돌고 있더라고요. 시노팜 백신은 8만 원, 모더나는 3만 9천 원, 화이자는 2만 1천 원인데 아스트라제네카는 4,500원. 각종 백신 가격이 적힌 가짜 문자도 떠돌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백신 가격은 비공개가 원칙이고요. 현재 떠도는 백신 가격 문자는 당연히 신뢰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무엇보다 가격과 백신 효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요. 원활하게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방해물로 적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6월 8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의 하트, 근육의 하트, 관절의 펭귄이 웃근 개펜텍 핫. 관절의 쿨해, 근육의 쿨해 하. 관절의 펭귄이 시원 개펜텍 쿨. 관절염, 근육통의 세계에선 역시 펭귄이 제일 개펜텍. JLS 사이언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저 박세리가 함께하는 엔피플 홀인원 무제한 도전 나이샷. 월 2,000원으로 엔피플 가입하고 홀인원 인증하면 상금이 200만원. 365일 무제한 도전이니까 저 박세리도 도전합니다. 리치 언니도 도전하신다고요? 엔피플 지금 다운받으세요.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밥에 싸도 좋아. 점심엔 소불고기, 저녁엔 이차돌. 아는 맛이라서 더 맛있다. 차도르니 차돌. 다양한 무좀 고민엔 티어실. 티어실로 불러버려. 티어실과 모든 무좀. 티어실. 발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 안 나는 무좀. 티어실.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티어실. 3일제약. 6월 8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경희사이버대 최영일 교수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가 돼 있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단체장들 공약을 얼마나 잘 지켰을까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빅 이벤트 오는 금요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는데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는 이미 시작이 됐고 이준석 네. 돌풍은 여전하죠? 맞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상의 격차가 꽤 나고 있고요. 국민의힘 당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이준석 후보가 압도적으로 기세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컷오프 이후 본선에 5명이 올라온 다음에 본선은 아무래도 당심이 더 많이 작용을 하게 되니까요. 네네. 70% 당원 투표, 30% 국민 여론조사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중진 의원들에게 좀 힘이 기울면서 백중세가 되지 않겠는가 예상을 했지만 네. 아닙니다. 이번에는 민심이 당심을 견인하는 이제 효과를 내고 있다. 네. 이렇게 분석이 되면서 당직자들은 지금 이준석 후보가 안 돼도 큰일이다. 이렇게 지금 이벤트 효과가 네. 젊은 당대표가 등장하면서 당이 완전히 뒤집어질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네. 중진이 당선돼도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중진이 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네네. 네. 당이 한번 확 개혁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이 찬물을 끼얹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걱정을 또 당직자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번 자. 당원 투표율도 역대 최고치를 찍을 거란 전망이 나오던데 일단 흥행에는 네네. 성공했다고 봐도 되겠죠. 흥행은 대성공이죠. 네. 민주당이 너무 부러워할 정도로 네. 흥행은 대성공이고
다만 이 중진 의원들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숙제는 좋아요. 이제 젊은 당대표가 한번 쇄신과 혁신의 분위기를 확 다잡는 건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보지만 네. 정말 잘 해낼 수 있겠는가. 그럼 차기 대선을 잘 치러낼 수 있겠는가. 네. 이 되는 것과 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네. 자, 이제 그건 또 이제 이번 11일 이후를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는 돌풍의 여세는 이변이 없어 보입니다. 한 이제 D-3이잖아요. 네.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수, 목, 금. 지금 10일까지 모든 모바일 투표는 다 끝나게 되고요. 네. 집계가 완료되면 11일 날 이제 발표만 남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별 이변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준석 후보 대 나머지 중진들과는 상당히 좀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주목할 점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 경북에서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높다는 건데 네. 네, 보수의 심장에서 이렇게 높게 나온 거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보수의 심장에서 아주 돌직구를 날렸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네.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결국 이제 보수의 심장부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여 줄 수 있다면 우리 당은 변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날렸는데 네. 여기에 TK 사실은 주호영 이 후보를 비롯해서 한 60% 정도가 영남권의 당원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남권 당원들이 중진 중심으로 뭉치면 주호영 이제 후보나 혹은 적어도 나경원 후보 정도가 유리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네. TK 민심도 이준석 후보에게 쏠린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돌풍은 이제 태풍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진 의원들과의 갈등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나경원 후보와의 신경전이 아주 팽팽해요. 네네. 처음에는 일종의 이제 당에 관한 노선과 정책으로 공방이 붙었어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는 이제 주호영 후보가 경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에베레스트 산을 이제 이끄는 원정대장이 동네 뒷산만 올라갔던 인물이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네. 이 경륜 싸움을 걸었는데 이걸 또 이제 이준석 후보가 제대로 맞받아쳤죠. 803만 5번 올라가 본 인물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텃밭 좋은 네. 대구에서만 네네. 내리 5선을 했던 주호영 후보를 그냥 완전히 짓밟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경원 후보와의 드라이브가 꽤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역시 윤석열 전 총장 누가 모셔와서 네. 이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로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 나경원 후보가 개판 논쟁을 걸었죠. 유승민 게 아니냐. 네네. 이준석 후보가 당권을 잡는다면 유승민 후보가 대권 도전에서 유리하지 않겠는가. 근데 이준석 후보는 오히려 내가 그렇게 분류되지도 않거니와 그런 개파가 존재한다면 오히려 피해자는 유승민 전 의원이 될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안철수 대표가 수혜자가 될 것이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균형을 잡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때까지만 해도 노선이나 정책 경쟁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게 30만 명 당원 명부가 유출됐고 네. 이준석 후보에 대한 비방 주로 이제 마타도가 문자로 발송됐다는 의혹을 이 후보 측이 제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거 당의 이제 공정선거 관리를 위한 위원회에서 다뤄줘야 한다. 이렇게 항의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나경원 후보가 음모론을 제기하네 이렇게 발끈했어요. 네네. 근데 이준석 후보가 또 받아쳤죠. 아니 난 누구라고 특정 후보를 지목한 적이 없는데 왜 나 후보가 유독 화를 내시느냐 찔리는 게 있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공방이 흘러가다가 드디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터졌죠. 네. 지금 나경원 후보 측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이 경선에서 배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바는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후보가 그건 망상 아니냐. 망상에 대해서도 내가 답을 해야 되느냐. 네.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걸 뇌피셜이라고 부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라디오 인터뷰에 나경원 후보가 또 출연이 이어져 있었던 거예요. 네네. 나경원 후보는 정치 생활을 내가 꽤 했지만 이렇게 모욕적인 경우는 처음이다. 그래서 이제 망상과 모욕까지 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의 신경전이 이제 치열함을 넘어서 과열됐다가 이제는 고열로 가고 있다. 나경원 후보가 늘 용광로 전대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뜨거워서 정말 네. 용광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지경이 네. 됐습니다. 네, 너무 뜨거워서. 네. 네, 사흘 동안 어떤 또 막말이 나올지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누가 되든 당의 분열이 혹시 생기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걱정도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준석 후보가 되면 낙승을 하는 셈인데 네, 그 이후에 이 중진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 하는 게 큰 숙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후보 이제 리더십이 어떻게 작동할지 혹은 뭐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 차기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뭉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 네, 하지만 아닐 것이다. 지금 이 내상을 봉합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고 또 이준석 후보가 이제 성격이 호락호락하진 않죠. 그렇죠. 젊은 당대표가 등장했는데 하던 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대대적인 정풍운동 같은 게 벌어지게 된다면 중진들이 또 다 마치 검찰 인사처럼 다 줄줄이 이제 뒷방으로 가야 하거나 네, 직을 내놓아야 한다면 여기서 또 당내 저항이 만만치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의 구상이 제일 중요한 대목이고 지금 현재 남은 사흘 동안 이제 선거의 변수가 뭐냐 네. 이렇게 물어보면 모두 다 이적2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 후보의 적은 이준석 이준석이다. 자신밖에 네. 없다. 사흘 동안 이제 이 무리한 막말이라든가 네. 문제만 야기하지 않으면 결국 당권을 거머쥐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당을 잘 봉합할 수 있겠느냐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당 밖에 기다리는 인물도 있습니다. 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복당 계속 요청하고 있고 이준석 후보도 복당을 시키지 않을 명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원로 중진 세력과 이 신진 당권의 격돌 혹은 뭐 화합, 경쟁과 협력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참 지금 오리무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당이 카오스로 빠지는데 그래도 민심은 당심과 더불어서 좀 커다란 변화를 원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 확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변수가 크게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윤 전 총장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면 이게 변수가 될 수도 네. 있지 않을까요? 사흘 사이에 네. 주호영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게 좋겠다. 혹은 나경원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게 좋겠다. 네. 이런 말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네.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럼 또 파란이 벌어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주호영 후보나 나경원 후보는 인간적 친분을 상당히 강조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이 윤 전 총장이 좀 불이익 받지 않겠느냐 이런 자락을 계속 깔고 있거든요. 네. 경선에서 불리하다 등등. 근데 이준석 후보는 아니다, 잘 모시겠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색선전하지 말라는 입장인데 어쨌든 나경원 후보와 주호영 후보는 윤 전 총장과 더불어서 비슷한 연배인데다가 또 법조계 출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잘 통하는 것만은 사실인데 이준석 당대표가 만약 이 현실화된다면 윤석열 전 총장과 어떤 케미를 만들어낼지도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사흘 동안 아마 관련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굉장히 적다. 알겠습니다. 희박하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안철수 대표도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당과의 합당 입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일 난감한 사람이 안철수 대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합당에서 좀 몸값을 올리려고요. 네. 이 지역 위원장들도 새로 모집을 하고 조금 전국당의 면모를 갖추려고 했었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지금 국민의당은 비례정당에 불과하거든요. 네. 조금 전국정당의 면모를 갖추면서 경쟁 드라이브를 걸면서 독자적으로 간다기보다는 국민의힘과 합당을 할 때 몸값을 좀 높이기 위한 전략을 구사할 예정이었는데 네. 지금 이러다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높아졌죠 지금. 네. 높거든요. 거의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네. 물론 윤 전 총장의 측근은 확정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이 제3지대의 독자 세력화를 구축하거나 신당 창당은 아주 어려워 보입니다. 네.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자원의 이제 문제도 그렇고요. 네. 결국은 국민의힘을 접수하기로 결심을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조금 부인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은
어쨌든 평당원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뭔가 프리미엄을 얻어야 되겠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안철수 대표는 상당히 난감합니다. 이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가 국민의힘과 합친다. 그럼 지금 안철수 대표는 1단계 전략은 최대한 정권 교체를 돕는다. 두 번째, 만에 하나 무슨 급변 사태가 터져서 네.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주자로서 엎어지는 일이 생긴다면 자기가 이제 이 대체 주자로 나선다. 네. 이런 정도의 전략 외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상당히 지금 몸값이 위축되는 중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국민의힘 이 흥행의 부러움에 이번엔 또 너무 큰 파장이 일고 있어서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결과가 의원 12명 투기 의혹 사례가 확인됐다고 나왔어요. 하필 이번 주에 이 결과가 나오면서 네. 민주당은 무슨 이제 부패 비리 정당, 노후화된 정당,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새로운 힘으로 좀 탈바꿈하는 정당 이런 느낌이긴 한데요. 분위기가 너무 정반대라서 대비돼요. 그런데 민주당이 미래를 위해서는 잘한 거예요. 지난 3월 재보선 전에 이 부동산에 대한 민심 악화에 LH 사태까지 터지자 지금 이제 야당에게도 제안을 했어요. 국회의원도 전수조사를 받아보자. 그랬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으면 이 국회의원들도 처벌을 받자. 그랬는데 이제 국민의힘은 응하지 않았어요. 이때 주호영 원내대표 시절입니다. 아니 여당이 문제니까 여당이 먼저 받아라. 결과 보고 우리는 나중에 받겠다. 그래서 민주당이 먼저 민주당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넘긴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뿐 아니라 이제 직계가족까지 다 포함해서 800여 명이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3개월쯤 지나서 어제 국민권익위가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 의원 명단은 얘기하지 않았고요. 자, 현역 국회의원 민주당에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 근데 이제 의원 본인 명의로 된 것은 6명. 배우자 명의 5명. 직계가족이 1명. 그래서 12명이다. 이렇게 밝혔고 이 명단을 민주당에 통보하는 한편 또 이제 국가수사본부 내에 지금 부동산 투기 합동수사본부가 있거든요. 여기로도 자료를 입첩했습니다. 이게 내일 넘어갈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수사본부 지금 바빠졌어요. 현역 국회의원 17명이 수사선상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6명은 중복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이 23명. 이 중에 적어도 12명은 민주당. 그럼 11명은 다른 당. 야당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기도 관심이 주목되는데 민주당이 오늘 굉장히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12명의 명단을 다 공개한 거예요. 12명 명단 다 공개하고 모두 다 탈당 권유. 지금 뭐 일부 반발도 있습니다. 왜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당을 나가라고 하느냐. 그리고 윤미향 의원 같은 비례대표는 출당입니다. 탈당을 하면 이제 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니까 당에서 쫓아내는 건데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징계는 아니다.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서 의혹을 받는 것이지 법적으로 유무죄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기소된다면 유죄가 나와야 이제 처벌을 받는 거고요. 또는 이제 이게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무혐의나 불기소 의견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피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당을 떠나서 본인의 결백을 소명하고 살아 돌아오라는 뜻이지 이 탈당 권유가 징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실은 이게 탈당 권유라는 자체가 의원 개개인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를 지금 인정하는 셈이 돼버리지 않느냐 이런 반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발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의 이제 결단이 옳은 방향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일단 이렇게까지 국민적 의혹이 커진 만큼 그럼 이제 수사와 어떤 기소 여부를 통해서 이 의원들은 각자 이제 자신의 결백을 이제 확신한다면 살아 돌아와야 되는 이제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국민들에게 혼나야 되는 수순이 남아 있는데 자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은 자 이 사실은 전수조사를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명단 공개하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명단을 공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떡하지?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정의당이 또 받아치고 나섰습니다. 꼼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감사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어요. 네. 애초에. 네. 그러니까 감사원은 국회의원 감사하는 기구가 아닌데 네. 왜 굳이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하는지 그 자체가 꼼수 아니냐 네. 이렇게 정의당이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국민의힘은 또 국민의힘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는 못 맡기겠다. 이게 지금 국민권익위원장이 전현희 위원장이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은 살살했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우리가 들어가면 세게 털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불안감이 일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국민들이 민주당을 이번 주는 세게 때릴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 이제 어쨌든 전수조사를 받은 만큼 자,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제 선출되고 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묻게 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냐면 누가 되든 신임 당대표의 첫 번째 임무가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 의뢰가 아니겠느냐. 네. 또 이런 이야기가 벌써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하고 같은 지금 민주당은 7년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였잖아요. 이런 그렇죠.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질까요? 7년간이고 현역 국회의원과 네. 그 직계가족 정도를 대상으로 해야 비슷한 수순인데 네. 만약에 이거를 전수조사를 의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이첩받은 내용까지 23명의 현역 의원이 있는데 네. 11명은 야당 의원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거의 반반 동수로 네. 여당 의원 12명, 이 배우자 직계가족 포함입니다. 네. 야당 의원이나 그 가족 11명. 그럼 비슷한데 야당 의원에서 더 많은 수가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면 네.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차피 수사로 털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런 문제에서 야당이 정치적으로는 대선 가도에서 불리한 입지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감사원이 아니라면 그 어디서라도 전수조사를 의뢰하게 되지 않겠나. 네. 근데 그 기구가 어디가 되겠는가 하는 게 관건으로 남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이번 주 금요일에 선출되는 신임 당대표가 아마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걸려서 밝혀지기 전에 먼저 한번 거르자. 네, 자진납세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보기에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게 될 거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에는 지금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소득 관련해서 공방이 네네.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도 같이 비판을 하고 있어서 흥행에 이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당내에서는 다른 주자들이 이제 일제히 경선 연기론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죠. 네. 처음에는 전재수 의원 정도가 얘기했는데 네. 탄력을 못 받고 빅3 중에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가 그냥 원칙대로 해라. 당 지도부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네. 이제 시간이 좀 급해졌고요. 네. 이광재 의원이라든가 최문순 지사도 대권 도전 선언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이 다른 주자들이 경선 연기론을 강하게 주장하자 여기에 편승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원칙대로 9월까지 본선 주자를 뽑자는 입장은 이제 이재명 지사 1명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수파가 돼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경선 연기 문제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지사가 요즘 정책 발언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오래된 소신이죠. 기본소득. 그렇죠. 성남시장 시절부터 해서 경기도지사까지 또 대권의 이제 공약으로도 주창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당내에서 정세균 전 총리가 이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다. 이렇게 그냥 폄훼해 버렸어요. 네. 그래서 당내에서도 지금 약간 논쟁이 붙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소득이라는 걸 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보편적인 거고 안심소득은 선별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딱 또 진보 대 보수의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 싸움이 딱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일 오세훈 시장을 이제 이재명 지사가 비판하고 있던 와중에 유승민 전 의원이
자, 기본소득은 거짓말이다. 차라리 공정소득으로 가야 한다. 네. 그래도 새로운 안을 냈어요. 그렇죠. 또 여기다가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도 다 틀리다. 우리가 새로운 안을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기본소득을 놓고 안심소득, 공정소득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서 공약을 앞두고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건지 아닌지 꽤 흥미진진한 논쟁이 붙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보면 계속 언급이 되는 거니까 더 인지도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게 일단은 좀 이 설전에 능한 유형이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싸움이 벌어지고 논리싸움이 벌어질 텐데 여기서 꽤 강세를 가지고 우위를 점하게 되면 네. 오히려 이 싸움은 한 차원 발돋움할 수 있는 성공적인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기본소득 논리가 허물어진다든가 네. 국민들이 관전하기에 저거 좀 허구에 가깝네. 빛 좋은 개살구네. 이렇게 네. 된다든가 네. 또는 여기서 조금 논쟁이 격해졌을 때 과거 이재명 지사 특유의 조금 이제 불편한 거친 네. 언사가 나오면 네. 이거는 마이너스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얼만큼 젠틀하고 인내력 있게 네. 이 기본소득의 탄탄한 논리를 가지고 좀 차근차근 상대가 아니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지사 빼고는 그러면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는 모두 다 긍정적인 분위기인 거죠? 뭐 적극적인 긍정이 있고 약간 느슨한 긍정이 있지만 네. 대체로 경선 연기 분위기가 뭐냐면 지금 일단은 이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 흥행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네. 흥행 포인트를 좀 뺏어와야 되겠다. 아, 네. 근데 여름부터 대권 이야기 하다가 네. 9월에 덜컥 본선 주자를 정해버렸는데 지금 야권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언제 들어올지 확인되지 않았죠. 네. 안철수 대표 언제 합당할지도 확인되지 않았죠. 11월까지 뽑는 걸로 돼 있는데 더 늦춰버리면 네. 야권 통합 단일화가 사실 12월, 1월, 2월에도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서울시장 재보선 때처럼 컨벤션 효과를 야권에게 다 뺏기지 않겠는가 네. 하는 이런 걱정이 민주당 내에 깔려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선 연기론이 어쩌면 지금은 솔솔 피어오르지만 네. 잠시 후에는 조금 걷잡을 수 없이 세질 수 있고요. 네. 여기서 이재명 지사가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룹시다. 한 2달 미룬다고 대세에 뭐 지장이 있겠느냐. 네. 통 크게 양보하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네.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이 또 꽤 이게 응집력이 세거든요. 네. 근데 뭐냐, 우리 이 지사, 이 후보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게임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이 또 내분 상황에 휩싸일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국민의힘 당대표도 선출이 되고 또 다른 그렇습니다. 이슈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땐 또 그 이야기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을 일단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잡화까지.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 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자재센터. 털린 그림 찾기 해보실래요? 바로 이런 그림. 이벤트 100% 당첨? 엄마, 인증 좀 주세요. 성인 인증해야 돼. 그래, 여기. 잠깐! 어머니, 그러다 개인정보 다 털려요. 온 가족의 소중한 개인정보 털리기 전에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내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현재 지역의 단체장들 과거에 내세웠던 공약 얼마나 실천했을까요?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먼저 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어떤 곳인지 좀 알려주세요. 예, 기초를 튼튼히 하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시민단체인데요.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의 거짓말과 약속 실천을 검증하는 단체다. 이렇게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매니페스토 운동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1834년도죠. 약 한 200년 정도 전인데요.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보수당 당수 로버트 필이 시작을 했고 1997년도 토니 블레어, 진보당 당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 토니 블레어가 확산시켰던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한 15년 정도 됐네요. 2006년도 5.3일 지방선거 때 도입이 됐고요. 네. 2008년도에 공직선거법 66조 등을 좀 개정을 해놔서 네. 단체장들은 좀 구체적으로 공약을 내놓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은 약속을 잘 지키는지 검증하는 단체다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거를 할 때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세웠는데 그게 얼마나 실천 가능하고 나중에는 얼마나 공약을 실천했는지 다 살펴보는 그런 단체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와서 지난 3년간 기초단체장들의 공약 이행률을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공약 이행률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저희가 약 한 120일 정도 진행을 한 사업인데요. 네. 이 기초단체장 공약들이 16,307개였거든요. 많네요. 네. 예, 저희가 이걸 전수조사를 좀 해봤고요. 저희가 공약 이행 완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정도 됐으면 완료가 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봤을 때 54.12%가 이 기준 안에 들어왔고요. 네. 재정 확보율도 좀 비슷합니다. 이 공약 이행을 위해서 재정을 얼마나 확보했나를 본 거는 53.94%. 약 한 절반에 조금 좀 넘는 수치죠. 네. 그리고 또 광역시 지역과 도 지역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광역시 지역의 기초단체의 공약 이행 완료율은 63% 정도, 네. 광역도 지역은 50.81%. 결국은 광역시가 좀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군 지역이 48.97%, 시 지역이 52.77%, 구 지역이 63.88%. 결국은 군 지역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네. 구 지역이 좀 앞서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저희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평균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로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완료 이행이 54.12%라고 하셨고 재정 확보가 53%가 넘는다고 했는데 어쨌든 반은 넘었으니까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공약 관리를 암만해도 신경을 쓰게 되겠죠. 이제 법도 바꿔놨고요. 네. 또 주요 정당에서 이제 공천 작업에서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 공천 가점으로 적용하는 것까지 왔으니까요. 네. 좀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민선 6기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네. 좀 비교해 보면 네. 민선 6기 같은 시점보다는 1.88% 정도 상승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예, 우리가 이 약 한 2% 정도의 차이지만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 게 현재는 코로나19 상황, 재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네. 또 대면 활동들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6기보다 같은 시점에서 좀 높았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절반 정도는 또 공약을 지키지 못한 걸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왜 지키지 못했는지 그 이유도 좀 분석이 됐나요? 네, 크게 좀 분석을 해보면요. 네. 광역시 지역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이게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고 소외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피해자와 소외자, 그러니까 수혜자가 아닌 네. 피해자와 소외자를 설득하는 데 좀 실패해서 좀 갈등이 좀 있어서 실패한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에 반해서 광역도 지역은 국책 사업들이 좀 많은 관계로 네. 사업의 타당성 부족, 또 중앙정부의 설득 실패, 중복 사업 지적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폐기가 되거나 공약 이행의 성과가 높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시지역과 도지역의 좀 차이가 원인 차이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정책을 하나 펴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 수혜자가 있는 반면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광역시에서는 이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잘 공약을 지키지 못한 거고, 광역도는 뭐 SOC 사업 같은 것들은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사업 타당성 부족이라든지 중복 사업 지적 이런 것들 때문에 진행이 안 됐던 그런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초 단체장에 대한 조사고요. 또 시도지사,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예, 이것을 경북 지역으로 좀 좁혀볼까요? 저희가 전체 1등부터 뭐 17등 이렇게 놓고 있지는 않고요. 네. SA, A, B, C, D 이렇게 평점을 놓고 있는데요. 등급이 나뉘었군요. 네. 예. 그래서 종합평점으로 보면 지금 경북도 같은 경우는 종합평점으로는 A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SA 등급을 한 7군데 선정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분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공약 이행 완료 분야라고 하는 부분을 또 따라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도가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결국 공약 이행의 그 이행 완료도로 보면 약 한 79% 정도로 돼 있는 걸로 보니까요. 네. 이행 완료도는 좀 앞서 있지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몇 개 중에 몇 개 지켰어라고 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도민들하고 좀 함께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앞으로는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정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전자정부, 전자민주주의 방식, 그러니까 온라인 여론조사나 온라인 투표나 온라인 제안들을 좀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평점 A, 경상북도 그러면 나쁘진 않은 거고 SA 등급 받은 뭐 광역 지자체는 또 어디가 있나요? 광역 지자체는 이제 서울과 부산은 재보궐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요. 주변에서는 이제 대구시가 SA를 받았고요. 경남 지역도 SA를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이제 수도권 지역들이 SA를 받았고요. 어떻게 됐건 이 부분에서는 도지역과 시지역에 이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SA와 A 평점들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좀 분발을 좀 해주시면 좋은 평점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북교육청 교육감도 조사가 됐죠? 예, 전국 교육청의 교육감 공약 이행률은 55.01%인데 반해서 경북교육청은 48.8%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좀 낮은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도보다는 경북교육청 이번 평가가 좀 상대적으로 좀 낮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낮은 이유는 뭘까요? 예, 아마도 이게 이제 집행, 광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확보를 받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하반기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 부분에 받는데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 활동이 좀 어렵거나 여러 가지 과거 방식이 아닌 방식, 새로운 방식으로 공약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을 내놓은 거는 실행을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서 좀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군요. 예, 그리고 방식을 좀 더 전향적으로 좀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고민이 좀 덜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률도 한번 볼까요? 예, 49.97%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이 전국 평균이 54.12%니까 전국 평균보다 좀 낮죠. 그러네요. 다만 도지역 평균 49.98%하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저희가 경북 지역을 볼 때요. 면적이 넓고 인구가 작은 지역 이런 부분들이 좀 이익 결합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공약에 대해서 이 공약을 저희는 선거 때 제시했던 고용계약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공약 관리가 이렇게 좀 치밀하지 못한 지역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도내에서도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경북 지역 특히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민주주의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좀 더 가져줬으면 어떻겠나 이런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북 지역은 좀 땅이 넓으니까 그만큼 세심하게 짰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고요. 또 예천군이 D 상주시는 불통이라고 하던데 이거 굉장히 낮은 거 아닌가요?
예, 저희가 SA, A, B, C, D 불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예천군의 경우는 공약 정보는 있으나 최근에 이행 정보가 좀 부족해서 D등급을 받았고요. 네. 이것은 저희가 자꾸 고용계약서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이게 매니페스토 본부라고 하는 시민단체에다가 정보를 달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 지역의 주인은 그 도민이고 또 지역 주민이고 국민이고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두 보실 수 있도록 정보들을 투명하게 홈페이지에다 공개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부분에서 좀 부족했던 걸로 저희가 보이고 있고요. 네.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용계약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갑일 텐데요. 공약 이행 정보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아서 저희가 불통 처리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그러면 경북 지역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시나 군은 어디가 있을까요? 저희가 그건 이제 SA 등급으로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좀 여러 군데가 있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저희가 SA 등급은 이제 70군데, 또 A 등급은 또 44군데를 발표했기 때문에 네. 저희 그 홈페이지에 오시면 각각의 지역들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검색창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예, 그리고 뭐 시지역 이렇게 그 SA를 받은 곳만 그냥 호명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네. 경북 지역은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그리고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이 되겠고요. 네. 대부분 이런 지역들은 단체장의 의지나 공직사의 협조가 좀 원활했던 곳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매니페스토 운동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 선거를 위해서 어떤 후보를 판단할 수 있는지 기준이 되는 거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기본을 튼튼히 하는 운동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선거 때 제시했던 약속들은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고용계약서죠. 그래서 이 고용계약서를 소중히 다뤘느냐를 보고 다음 선거 때 잘했으면 그 사람에게 그 세력에게 기회를 주고 잘못했으면 네. 다른 세력에게 기회를 넘기고 엉망으로 하면 리콜한다고 하는 탄핵이라고 하는 네. 민주주의의 기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선거 때 이 공약 이행을 어떻게 잘했는지를 좀 보고 판단하시고요. 정당과 인물, 정책 공약들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의 봉사자를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공약은 부탁이 아니라 선물 보따리가 아닌 고용계약서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우리 단체장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매니페스토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참고는 하실 수 있으니까 청취자분들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었습니다.